증식을 할 때는 주식이나 투자자산을 통해서 증식의 속도를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디폴트 옵션 말씀드렸듯이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이고요. 그 외에도 70-80%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제가 DC하고 IRP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3년 전의 기준으로 지금도 크게 안 변했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주식의 비중이 1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소위 말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엔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특별히 무슨 중위험 상품, 구조화된 상품 이런 것들 축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심플한 자산이 제일입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거의 400조 정도 되어 있고요.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이런저런 몇 가지 이유로 이제 그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를 바꾸고 2005년부터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양적으로는 커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양적으로 이 부분보다 앞으로 더 커집니다. 앞으로 국민연금보다 이제 퇴직연금이 더 커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어로만 우리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뭐가 있느냐? 국민연금을 더 키운다? 안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국가가 안아야 될 재정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럼 뭘로 하느냐?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게 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그래도 그나마 2005년에 도입했고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도입했고 이런 것들을 제도를 정착해 왔는데요. 퇴직연금이 그래서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꽤 성장을 했는데 아직 질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은 제도들을 도입했는데 퇴직연금은 중요한 것이 축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축적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증식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인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안정된 은퇴소득을 사람들이 노후에 지불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는 각국마다 다 자기들의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다 제도들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축적할 때는 컬렉티브 DC라고 그래서 모두 다 집합해서 풀링을 한다 그러죠. 그 개인들의 돈을 집합해서 운용을 해줍니다. 마치 과학기술인 공제회 하듯이 여기서 이제 집합해서 운용을 해주니까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다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출을 할 때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종신연금을 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출할 때는 모두 다 연금을 받아요. 거기다가 공적연금하고 이렇게 받으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인출할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든 간에 자기들은 관계없이 은퇴소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국마다의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퇴직연금의 질적인 문제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축적하는 과정, 소위 말해 증식하는 과정이나 인출하는 과정 이 두 개에서 모두 다 바이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그 바이어스라는 것은 퍼즐이라고 그러는데요. 증식을 할 때는 주식이나 투자자산을 통해서 증식의 속도를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디폴트 옵션 말씀드렸듯이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이고요. 그 외에도 70-80%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제가 DC하고 IRP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3년 전의 기준으로 지금도 크게 안 변했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주식의 비중이 1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소위 말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엔진이 없다는 거죠. 그냥 선형으로 증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질적인 문제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좀 고쳐져야 되는데 최근에 작년에 도입된 디폴트 옵션은 결국 이 부분이 본질적으로는 안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증식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좀 병목 현상이라 할까요? 그 장애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인출할 때 우리가 돈을 얼마나 은퇴소득을 안정되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진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증식하고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까 하는 거에 당국도 초점을 두었고요. 앞으로는 우리 한국은행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이제 2차 배위 위부모들도 은퇴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도 이제 은퇴소득을 인출을 통해서 받으려 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은 이 부분은 이제 별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는데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증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좀 미흡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출하는 과정에서 제도는 아직 도입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제도적인 변화, 그것은 제도적인 변화는 당국이 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나 운용사나 이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느냐 하는 것하고 어떤 금융 상품을 제공해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연금 사업자, 당국 이 두 주체가 아직 좀 더 질적인 면에서는 좀 노력이 그러니까 아직 더 변화되어야 될 게 아직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대신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그냥 여러분들의 자산 운용은 기관들의 자산 운용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이 고위험은 어떻게 하느냐? 주식의 비중이에요. 주식의 비중이 50% 60% 하면은 자산 배분이 조금 고위험으로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주식의 비중이 한 40% 이 정도 되면은 중위험으로 되어 있구나. 이게 10% 이 정도 되면은 저위험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거든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무슨 중위험 상품, 구조화된 상품 이런 것들 축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심플한 자산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것으로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준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중위험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저위험일 겁니다. 주식의 비중이 낮으니까요. 그냥 주식의 편입 비중을 좀 높이시면 돼요. 그게 그냥 중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한 50%를 주식의 비중으로 한다. 30에서 50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정도 하시면 그냥 중위험이 되고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에 이제 제대로 좀 도입이 안 된 면도 있지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퇴직연금 가입도 자동으로 하게 돼 있고요. 우리는 의무가입이지만 미국은 아니니까요. 자동으로 하게 돼 있고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상품도 자동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디폴트 옵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자동적으로 내 퇴직연금에는 펀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법적인 면이나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은 어차피 의무가입이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이 아니라요. 우리는 적적 디폴트 상품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디폴트 옵션, 적격 디폴트 상품의 장점이라면은 전문가들이 이제 각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가져온 상품을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심사해서 적격하다 판정을 내려준 것이 적격 디폴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상품 중에 그래도 전문가들의 마지막 심사를 거친 것이 적격 디폴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폴트 상품 말고 그냥 내가 좋은 상품을 고른다 할 때도 적격 디폴트 상품에서 고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고위험 고수익, 중위험 중수익, 저위험 저수익, 그 다음에 초저위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중위험 상품을 원한다 하면은 그냥 중위험 상품을 디폴트 상품에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위험에 맞게끔 주식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주총회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고민이에요. 저 근로자이고 그런데 제가 돈을 어떻게 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여러분들의 저축하는 돈은 농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버키셔 해드웨이 주식을 사라 그랬어요. 그 자기의 회사 주식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조커이고 두 번째 S&P 500에 집어넣고 모두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근로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더하고 덜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자산 관리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격 디폴트 상품을 하나 선정을 해버리시든지 아니면은 S&P 500 이런 것들을 거의 위험 상품은 퇴직연금 70%가 되니까요. 70%를 다 편입을 해버리시든지 그래놓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게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험 상품, 뚜렷하게 무슨 구조화된 상품 이런 것들 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있기는 한데요. 그러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높이든지 아니면은 적격 디폴트 상품에서 그거는 다 전문가들이 심사를 한번 거친 것이니까요. 거기에서 중위험에 해당되는 상품을 하나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여러 나라들이 다 제도들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미국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주 같은 나라는 이제 기금형을 도입해서 잘 운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기금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넣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로 치자면은 무슨 기금, 어디 운용사에서 무슨 기금 만들고 어디서 만들고 하는데 저게 내가 좋다면 그쪽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적으로 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국마다 이제 다르게 그렇게 운용을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네덜란드가 이제 집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네덜란드는 컬렉티브, 그러니까 다 같이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출할 때는 연금으로 의무화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사실은 저는 강제화하긴 했지만은 일반인들에게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퇴직연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제일 바람직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라든지 이제 북유럽에서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호주 이런 곳들이 각각의 나름에 맞게 퇴직연금 제도를 좀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게 이제 근로자들도 그 사적연금을 통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 수익률도 높은 편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수익률 매번 낮다고 로우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인출할 때도 꽤 문제가 될 겁니다. 축적뿐만 아니라요. 방금 질문하신 대로 그럼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이제 사실은 디폴트 옵션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이제 주로 많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기금형은 호주로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중퇴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30인 미만 사업자들이 여기에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퇴직연금을 넣고 그게 일종의 이제 집합형 기금형입니다. 마치 국민연금처럼 같이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기금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대기업하고 전체적으로 아직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도가 그쪽으로도 나가긴 할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 디폴트 옵션이 정착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디폴트 옵션은 카피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였는데 조금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적어졌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디폴트 옵션, 적격 디폴트 상품은 대표 상품으로 생각하고 택하시면 돼요. 저것은 전문가들이 다 검증을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그래도 가장 좋다고 내놓은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인출할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별로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주도적으로 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위에 이제 축적하는 자산이 있고 그럴 텐데요. 그것보다 이제 전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자산입니다. 그래서 주택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주택자산이라는 것은 하여튼 젊을 때 마련을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그냥 파이낸스 투자론을 공부하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냥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주식의 수익률이 주택의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요. 굳이 주식에 젊을 때도 주식에 대한 배분을 좀 하고 주택은 조금 천천히 마련해도 되고 어쩌고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합리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고 우선적으로는 피터 린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의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보기 전에 먼저 내가 당신의 주택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라. 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플래닝을 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자산에서 연금을 통해서 그리고 연금뿐만 아니라 연금 안에 들어갈 자산이 중요합니다. 연금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에 어떤 자산을 넣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머지 자산들이 지금은 안 생길 거고요. 지금은 뭐 결혼하고 주택 마련하고 등등 하는데 거기에다가 연금 넣으면 다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40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소득이 그때는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때 아직은 멀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그럴 때 여러분들의 소득이 충분히 증가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하는 게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삶을 살아오시든지 자산 관리를 할 때 부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파산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부분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 부채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요, 적절히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통해서 주택을 산다. 이런 것도 괜찮은 전략이죠. 부채는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 부채를 보는 시각. 젊을 때는 괜찮은데요. 과다한 부채는 물론 절대 안 돼요.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자기 소득의 30% 이내 정도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에서는 이제 부채에 관한 생각, 그 다음에 파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투자에 실패를 했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산을 했다든지 비즈니스를 했다가 뭐 사업을 했다가 다른 사람의 부채를 끌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랬었고요. 미국이 1800년에 파산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됐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막 지탄을 받고 그랬는데 이 관점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은 삶을 살아오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다가 확률적이죠. 리스크 테이킹. 그래서 내가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는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실패인 것이지 윤리적인 측면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파산법과 회생 관련법이 나오게 돼가지고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파산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회생하게 만드는 쪽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다 실패를 했는데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이제 젊었을 때 사업도 하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내 삶이 파탄났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요. 다시 새로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래서 파산법은 처음에 파산이 나게 선고를 하면요. 다 재산을 일정 기간 채권자가 청구하는 거나 뭐나 다 정지를 시켜버려요. 채권자 청구도 못하게 하고요. 스탑을 시켜놓고 이걸 다시 재구조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구조화된 걸 통해서 그 사람을 회생하기 힘들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거기서 끝내버리는 것이고요. 회생이 가능할 것 같아 하면은 부채도 탕감을 해주고 적정하게 갚고 하면서 이걸 회생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회사에 있어서 일종의 파산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을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보통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창피해가 자기 혼자만 감당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시듯이 부모가 물어봐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혼자 감당하려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때는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 따름이니까요. 그럴 때는 그렇게 회생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삶을 살아올 때 가끔씩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파산이 일어나면요. 재밌게도 남성이 굳건하게 잘할 것 같죠. 남자들은 밖에 나가버려요. 나가고 홈리스 뭐 이렇게 해서 막 아유 나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돼버리고 그 뒤처리를 여성들이 맡았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비율이 높은데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전을 했는데 상황이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다시 극복하는 것.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든지 도전을 하든지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